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8일로 끝나는 12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1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놓고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와 방탄국회 논란인데요. 제1야당이 빠진 신년 인사회를 놓고서 여야 원로들의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는 풀고 세금 중과도 없애서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겠다는 건데요. 이번 대책의 골자는 무엇이고 또 실제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명절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도 설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한 거라면서 미국의 핵전력 자산 운영에 대한 공동기획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는 15%로 2배 가까이 늘고 중소기업도 세액 공제가 25%로 확대됩니다. 어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20%가량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중화권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중앙행정부처나 지자체의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출근길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장현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테슬라에 과징금 2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테슬라 일부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광고 내용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를 넘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연초 들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흘 연속 우크라이나를 공습했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60명 넘는 러시아군이 숨졌습니다. 네, 설 연휴가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대형마트도 최대 50%의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118만 가구 난방비 지원,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됩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 물가 관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정부와 여당은 현장에서 느끼는 서민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과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서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더욱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먼저 설 연휴를 대비해 배추와 무,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16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0만 톤 정도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쿠폰 발행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달걀은 조류 독감 확산에 대비해 방출이나 수급에 더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양을 공급을 시장에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대형마트 측도 설 성수품을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겠다며 정부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차례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정책들을 적극 협조할 것이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전기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고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복 등 정부가 가진 비축분을 저소득층이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해 살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 이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중앙재난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범부처 합동으로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지난해 내내 고물가에 시달렸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지금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100원 가까이 이미 올랐고요. 여기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알뜰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기름값이 또 올랐다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주유소는 사흘 전만 하더라도 휘발유를 리터당 1,447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1,507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60원이 오른 만큼 시민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천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한 달에 30만 원이 나왔으면 지금 이제 좀 기름값이 오르면서 한 달에 한 37만 원, 38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주유소들이 지난해 싸게 사뒀던 재고가 점점 줄어들면서 새해 높아진 기름값이 소매가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줄인 영향입니다. 지난해 516원이던 유류세가 이제 615원이 됐습니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만 리터당 딱 99원씩 오른 겁니다. 다만 정부는 유럽의 겨울철 난방 수요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류세가 한 번에 100원 가까이 오르다 보니 시민들은 근처보다 30원, 많게는 90원 정도씩 싼 알뜰 주유소처럼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을 찾아 나섰는데요. 지난달 31일 기름값 인상 직전에는 이곳 주유소를 찾은 손님이 평소보다 50% 정도 늘면서 인근 도로에 대기 행렬이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네, 기름값도 오르고 조만간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모두 300원씩 오를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택시비 인상은 이미 확정돼서 다음 달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서울시를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택시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그리고 인천시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값부터 대중교통 요금까지 교통비가 한꺼번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화곡동에 있는 알뜰주유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과 관련한 이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뭔가 북핵 공동 대응에서 한미 간 입장차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양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바이든 미 대통령요. 자, 한미가 공동 핵 연습을 할 예정이냐,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한미 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차가 나왔고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단으로부터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핵 억제를 위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짤막하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resident Biden, are you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with South Korea right now?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추가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바이든이 염두에 둔 핵 연습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갈수록 위협적 언사를 내놓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는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의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입니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정책 전략, 작전 계획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투발 자산을 우리나라가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제 연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북한은 이례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늘리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공동 핵연습은 핵보유국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통령실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한 채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는지를 묻자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는 지난 SCM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등 확장 억제와 관련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10,000명이 넘는 병력이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어제자 사진을 분석한 결과 열병식 훈련장에 운집한 병력이 최대 13,5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사진에서 12,000명의 병력이 포착된 지 열흘 만에 더 많은 인력이 집결한 모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로 또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 공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반도체 투자 이 세액 공제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반도체 투자는 16%에서 25%까지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 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하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대기업의 세액 공제 확대는 배터리와 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부담 감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이 6%에서 8%로 오르는 데 그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세액 공제율 상향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 혜택이 내년에 3조 6,5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2년간 연간 세수는 1조 3,700억 원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됐는데 투자업종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을 2%씩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의 임시세액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성장과 원천 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가 새해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그리고 1월 임시국회 여는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만남에도 아직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번 주면 모든 일정이 끝나죠. 여야 원내대표가 기간 연장을 논의했는데 어떤 결정 내렸습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같은 현안 논의를 위해 1시간 가까이 만났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당은 닥터카 논란 민주당 친현영 의원은 야당은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도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위기여서 기간 연장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8일로 끝나는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1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주장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런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국민들한테는 주 52시간 제도 폐지하고 의무 휴업일도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정장의 잠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너와 내가 한 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국정조사에 임해 주셔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산하민간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이뤄집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연금개혁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크게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 대체율 인상을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등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으로 국회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의 바탕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2달여 만에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밝히면서 수사를 이른바 윗선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특수본의 수사는 언제쯤 종결되는 겁니까? 네, 특수본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추가 입건 대상도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출범한 특수본이 63일 만에 처음으로 수사를 곧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재난안전법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예방대응 등과 관련해 추상적 권한과 의무만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특수본이 1차 책임기관인 경찰과 소방,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를 끝으로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현재 특수본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특수본은 오늘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혜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태원 역장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요청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불구속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특수본이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김광우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서울청 상황 3팀장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론 짓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이들을 끝으로 특수본의 수사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 첫날 입국자 6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가운데 방역당국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방역 강화 첫날에 61명이 나왔는데 방역당국의 예상보다는 좀 많은 수치죠? 네, PCR 의무화 첫날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 가운데 20% 가까운 사람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도 비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단기 체류 확진자 격리 공간으로 100곳을 준비하고 최대 300곳까지 늘릴 수 있다 했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인원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 이틀 만에 1차 준비분이 동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격리 기간이 7일임을 고려하면 동시 격리 인원이 300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일부터는 중국 본토 외에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추가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는 각각 6명과 0명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원 PCR 검사는 없이 입국 전 검사만 강화하는데요. 이에 따라 입국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과 항공기 탑승 전 Q코드 입력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외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홍콩과 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가 지원됩니다. 치료비와 식비는 개별 부담입니다. 국내 상황도 보죠. 오늘 신규 확진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1천여 명입니다. 전주보다 6천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20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로 소폭 떨어졌고 사망자는 29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재유행이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환자 수도 앞으로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아침 기습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전장현 측은 앞으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주말과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지금은 시위가 어디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식 기자회견은 끝났고 해산도 예고했지만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장현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역사 두 곳 모두에서 대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8시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254번째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 반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앞서 별도 사전 공지 없이 이른바 기습 시위에 나선 겁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전장현 활동가 20여 명은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탄 뒤 다른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려고 시도하다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에 전장현 측은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을 틀어막는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공사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결국 지하철에 다시 오르지 못한 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스티커를 붙이는 항의 행동을 벌였습니다. 또 다른 전장현 활동가들은 오전 11시쯤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현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 동안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직 지하철 무정차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현 지하철 시위에 대해 무관용 대응 원칙을 밝힌 만큼 오늘 같은 대치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육교 다리가 휘어지면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 신도림역과 인근 도림동을 잇는 육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간 부분이 아래로 푹 꺼져서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육교 중간 부분이 내려앉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요.
서울시는 새벽 6시쯤 도림 보도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 또 산책로를 전면 통제한다면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회하라는 내용의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도림 보도육교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폭 2.5m, 연장 104.6m의 보행교인데 지난 2016년에 완공됐습니다. 영등포구청의 현장 조사 결과 육교를 지탱하던 지질의 시멘트와 난간 철제가 일부 파손된 걸로 밝혀졌고 구조 설계자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고요. 지금 전국의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제 혜택에 또 대출 규제까지 더 풀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대책이 통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거 정부 때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그렇죠. 통하지 않았죠. 네. 지금 집값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또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올 대책을 보니까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우선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센 대책이 나왔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센 대책. 예, 이번에 노도강이나 이제 서울 지역 금강구 정도가 해제가 되고 또 하나는 여의도 목동도 좀 규제 지역으로 남겨줄 것으로 보았는데 네. 아마 예상대로 나온다면 상당히 좀 강도 높은 그런 그 규제 여의도 완화 목동이 규제 지역 풀리는 예, 건가요? 여의도 예. 목동도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이제 강남과 용산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이 용산은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좀 이전하고 용화대라고 그러죠. 예. 네. 또 용산민족공원 이런 것 때문에 강남하고 같은 반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값이 언제든지 과열될 수 있다. 네. 또 투기가 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노른자위로 남겨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이제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풀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4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만 대출 규제, 세제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요. 대출 규제나 세부담 완화 그리고 이제 거래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 청약 제도도 이렇게 대폭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는 거래 중단, 거래 실종 사태가 다소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하는 게 이제 거래 정상화를 꾀하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격 급락 쇼크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좀 살리고 가격의 하락을 좀 막는 그런 시장 안정 정상화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세금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부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뭐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런 가정하에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취득세, 우리가 세금이 3가지잖아요. 취득세, 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주로 이제 종부세죠. 네. 그다음에 양도세, 여기에 각각 중과세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히 중과세율이 사라진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가장 크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율도 이제 1에서 3%인데 그런 기본 세율이 유지가 되고 종부세율도 0.5에서 2.7 이게 이제 중과세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으로 좀 줄어든다.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그런 이제 양도소득세는 올해 말까지인데 더 1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모든 세금이 다 완화가 되고 특히 실소유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금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여러 채 집을 가진 분들 더 집 못 사게 사실은 중과를 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과를 다 푼다는 거예요? 네. 그 대출 규제도 푼다면서요? 네, 대출도 많이 풀죠.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 비규제 할 것 없이 이 앞전에 이제 LTV가 50%가 됐거든요. 네. DSR이라고 그래서 이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 예, 예. 40%는 이게 DTI는 조금 풀려요.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금액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보다는 한 1-20% 정도 그럼 최대 LTV. 최대 70% 예, 이야기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80%고요. 최대 70%까지 집값에
이렇게 풀릴 수 있고 특히 이번 대책의 효과는 아닙니다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DSR 규제, 소득 규제 이런 제한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9억 원짜리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5억 원까지 한 4%의 금리로 이런 것도 나올 거로 보여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지금까지는 3번에 걸쳐서 규제 해제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당시만 해도 서울 건드리는 건 좀 이르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을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다 건들겠다는 입장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만큼 좀 시장의 상황이 좀 심각하다. 그동안에 나왔던 정책이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려하는 게 저도 뭐 회의나 뭐 이런 쪽에 당국자들과 이제 만나서 이렇게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 복합 위기, 경제 여기에 큰 위험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IMF 때와 같이 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거였고 좀 전에 나왔던 대책은 그렇게 시장의 반응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반토막이 났고 또 여전히 집값이 통계 수치와 체감하는 수치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마저도 목동이나 이런 지역마저도 집값이 거의 20에서 노도강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 거의 한 4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착륙 그러니까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저는 뭐 이런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값 하락률 보면 최근 3개월은 4에서 5% 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20% 40%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래가 워낙 안 되고 초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대표 단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잠실의 뭐 L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27억 34평 85제곱미터가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19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억 정도 빠졌는데 계산해 보니까 25억. 노도강이라고 그래서 노원구의 아파트는 보았더니 12억짜리가 7억까지. 그러니까 5억 정도가 급락한 이런 게 현실이라고. 그래서 정부도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보고 서둘러서 대책을 좀 강도 높은 대책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정말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대책으로 그런 급락세까지는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 안정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거래가 좀 정상화되는 거, 이게 시장 안정의 목표고, 두 번째는 가격의 좀 등락의 그 변동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고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덜 내놓거나 이런 효과, 그리고 집을 좀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집을 좀 사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그렇게 큰 영향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관련해서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깐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무리 여러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고금리, 지금 뭐 8% 넘는 금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집을 못 산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보통 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매수세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는 적정한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서 다른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실질 금리가 거의 한 7 내지 8%잖아요. 주담대가 한 4 내지 3, 4% 정도로 안정되는 게 그 정도가 가장 적정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지 뭐 PIR, 뭐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DSR, 특히 젊은 층들을 보니까 거의 60%. 까지 소득에서 주택 원리금 이런 걸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35% 이내가 적정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잘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내려가야 하고 두 번째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35% 이하. 지금은 거의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60%라고요? 60%까지 갔다라는 지금 통계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뭐 1억 받아도 뭐 6천만 원을 원리금으로
특히 균등 상환이니까 예. 굉장히 최악이죠. 그렇네요. 네. 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집값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역발상으로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네, 저 주변에도 그런 질문 네. 많이 하는데요. 이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는 한 집값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가 오르는데 문제는 금리가 이제 인하로 돼야 되는데 네.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고금리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물가 상승 때문에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조바심을 내서 집을 사기보다는 이제 규제 완화가 됐지만 네.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조금 길게 보면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저는 관망해라.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예. 번째는 지금이 거품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 거품 부분을 자꾸 좀 놓치는데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즉 말해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란 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집을 안 샀던 분들은 뭐 정책이 이렇게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서둘러서 살 게 아니고 집을 한번 사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는 내다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좀 관망하고 시장의 흐름을 봐라. 두 번째는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신호가 세 가지인데 네. 그게 거래량이 한 30% 증가하고 네. 전세 가격이 반드시 올라야 돼. 1차 가격이. 예. 그래야 매매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유리라든지 그리고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적어도 규제 완화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때 네. 이거 정말 최악인 것이죠. 이때 이제 미분양 물량이 예를 들면 지금은 뭐 6만 호에 가깝다고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 호를 넘었을 때 네. 정부도 이제 모든 아꼈던 카드를 다 적극적으로 어떤 카드가 나옵니까? 그때 좀 내면. 뭐 예를 들면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미분양이 문제잖아요. 예. 예, 미분양 미입주 미계약이 문제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오래 방치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을 샀을 때는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을 좀 준다든지 또 그러한 물량을 말하자면 LH나 공공에서 매입해서 싼 가격에 다시 또 재분양하거나 임대한다든지. 이 과거에 이런 김대중 대통령 때나 예.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요즘처럼 꽁꽁 오래 얼어붙었고 또 이런 침체가 장기화될 때 네. 불황이 심화될 때는 그런 대책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거래량이 좀 늘기 시작할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전세가율도 전세 높을 가격이, 때. 네. 근데 지금 뭐 거래량도 줄고 전세가율도 낮고 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아직은 그리고 나오지 금리도 내려야 되겠죠. 네. 아까 금리도 또 앵커께서 4~5%까지는 말씀하신 낮춰줘야 네, 되고. 금리도 적정한 금리 수준으로 낮아져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네. 마무리할게요. 영끌족 분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를 내놓는 힘들죠. 분도 있고요. 네. 그분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예, 영끌은 이제 세 가지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도 많이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 얼마만큼 침체가 장기화될지 이게 좀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많이 영끌들이 많이 샀던 노도강이나 금강구, 예.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은 이미 많이 내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파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이제 정부도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리는 정책이 버틴다고 그러죠. 예, 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 아니면 부담이 아주 큰 사람들은 내년 봄에 이번에 정책의 효과로 해서 거래가 좀 살아나고 반짝 반등을 할 때 네. 그때 또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강남은 좀 더 10% 내리겠지만 네. 좀 더 보유하면서 5년 내지 10년 정도 네. 또 이렇게 내다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은행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번 달 말 4대 은행에서만 은행원 수천 명이 짐을 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입니다.
지난해 1월엔 4대 은행에서 직원 1,817명이 희망퇴직했는데 올해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을 40대 초반까지 낮추면서 이번 달 말까지 2,000에서 3,000명이 은행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 원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전국 50세 이상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담은 제9차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중고령자가 노후가 시작된다고 인식하는 계기로는 응답자의 62%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꼽았고 21.2%는 근로활동 중단이라고 답했습니다.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평균 277만 원, 개인은 177만 3천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8만 원인데 부부가 매달 116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나타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도 힘든 걸로 분석됐습니다. 임신 중지, 즉 낙태가 더는 범죄가 되지 않은 이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는 임신 중지약 도입을 추진한 제약사가 최근 그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여성계에선 식약처 심사 지원이 석연치 않다면서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신 중지 비범죄와 오늘부터 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단에 따라 임신 중지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건 재작년 1월부터입니다.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식약처는 임신 중지약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달 뒤 현대약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신 중지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출처 미상의 불법약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황이라 여성계에선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 1년 5개월 만에 현대약품은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안전성 보완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것 같다며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외에는 답변을 좀 드릴 수 없다고. 공개 가능할 만한 내용 같지는 않아서 사실. 현대약품이 신청한 임신중지약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성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캐나다 등 6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 만큼 심사가 길어지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제출도 자료 제출인데 의사나 약사랑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여성계에선 식약처가 자세한 심사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토가 뭐가 필요했고 그것을 과연 현대약품이 아니면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는지 어떻게 유통할 건지 이런 체계들을 좀 같이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약물의 도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일단 제약회사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약품은 보완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여성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에 40대 후반 신입 직원이 합격해 관심입니다. 보통의 신입사원들과는 나이 차이가 20년 가까이 나서 면접관들도 놀랐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40대 신입사원,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했고 전문 자격증도 있어서 서류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 블라인드와 그리고 채용을 합친 개념인데요. 나이, 성별 같은 차별 요소를 보지 않고 직무 능력을 토대로 한 채용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도입이 됐고 올해로 6년째 시행 중인데요. 중앙공공기관 350곳 그리고 지방공기업 410곳이 이 같은 채용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고요. 금융권과 일부 대기업도 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에서 배제한 요소를 보면 학력이
83%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출신지가 76%, 가족 사항이 6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학연과 지연 등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죠. 이런 이유로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인 1988년부터 2014년까지는 강원랜드에 채용된 직원 가운데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가 942명에 달했는데 도입 이후에는 9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학력과 나이 등에 치우치지 않아서 신입 직원의 구성이 다양해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반면에 맹점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국 국적의 연구원이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다가 이후 불합격 처리된 일이 있었는데요. 보안이 중요한 시설인 만큼 논란이 됐습니다. 또 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우수 연구자 확보가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책연구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하라고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찬반도 팽팽합니다. 국내 민간기업 인사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51.6% 그리고 반대가 48.4% 나왔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균등한 고용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반대로는 직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학력이야말로 노력의 결과라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나이와 성별에선 차별 없이 하되 학력과 경력은 밝히는 게 좋다. 그리고 40대 후반이면 어떠냐,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이번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한층 진화된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혁신의 흐름에 동참하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의 올해 슬로건입니다. 참여 기업은 전 세계 3,000여 개, 행사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1.5배 커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주목할 분야는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입니다. 최근 친환경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차량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와 기능을 차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차량 실내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웹 3.0 기술도 새로운 화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집에서도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같은 웹 3.0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신제품 공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지속 가능성과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입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농기계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접목해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존 디어의 존 메이 회장이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안보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첨단 농업 기술이 인류의 식량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가 주된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초연결성을 강조한 생활가전을, LG전자는 고객 맞춤형 기능을 더한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550여 개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를 시간이지만 여전히 서울에서는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내일과 모레 아침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추위 속의 건조함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오늘 건조경보가 영동에 이어 부산과 울산 등 영남 동해안으로 더 확대 발령됐고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도 건조주의보가 새로 내렸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가운데 동해안에는 강풍까지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세종 영하 8도, 광주와 대구 영하 4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는데요. 서울 1도, 대전과 전주 5도, 대구 6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모레 아침까지 더 이어지겠고요. 이후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한때 수도권에서는 국내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호남과 제주도에는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리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오는 8일로 끝나는 12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1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놓고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와 방탄 국회 논란입니다. 제1야당이 빠진 신년 인사회를 놓고 여야 원로들의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